좋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자료 준비해 본다고 사실 좀 오래 했어요. 정말 오래 준비했는데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벌써 일단 약속한 8시가 지났으니까 한번 시작해 볼까요? 시작해도 될까요? 시작할게요.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카금융서비스 JS 총괄의 평택지점장 곽현진이라고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제가 이 카메라에 담긴 것보다 좀 젊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 디지털 세상이 좀 많이 어려워요. 진행하는 게 서툴더라도 양해 좀 미리 부탁드릴게요. 어려 보이는데. 죄송합니다. 시작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세일즈북 완전 정복, 청약률 300% 오르는 제작 및 활용인데요. 다들 업적 오를 거 생각하면 설레시죠? 오늘 1시간 동안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사례와 저와 더불어 저희 팀원들이 큰 성과를 냈던 세일즈북 제작과 활용 노하우 전부 공개해 드릴 거예요. 끝까지 집중하시면 교육 끝나고 본인만의 강력한 무기로 만드실 수도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군 전역 이후에 흔히들 남자는 첫 직장을 잘 잡아야 한다는 말이 하잖아요. 첫 직장, 첫 시작을 헬스 트레이너로 하게 됐었어요. 운동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지금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이런 겁니다. 주로 재활 위주의 트레이닝을 지도를 하면서 지내다가 어느 순간 일하는 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알았죠. 아, 나는 내 운동을 좋아하는 거구나 하고 트레이너 생활을 좀 내려놓고 보디빌딩 대회까지 몇 개 정도만 뛰면서 고민을 했어요. 아, 씨,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악마의 속삭임을 듣게 됐거든요. 원수사 신입 이과 교육, 교육받고 용돈 받아가라 라는 악마의 말에 현혹돼서 시작한 게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 악마, 저희 엄마거든요. 근데 뭐 엄마 덕분에 보험을 시작해서 정말 정말 많은 것을 이루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네요. 저는 현재 7년 차입니다. 7년 차고 제가 보험업계에 입문하고 신인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월납보험료 70만 원 미만으로 떨어져 본 달이 없어요. 뭐 개개인마다 업적에 대한 기준점은 다르다 보니까 누군가에겐 70만 원도 높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겐 낮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영업하면서 절대 지키는 업적 기준은 데드라인이거든요. 내가 절대적으로 숨쉬고 살기 위해서 월납 70만 원 이상은 해야 한다는 데드라인을 설정하고 그것을 지켜가면서 활동을 하니까 더 나은 결과로 만들 수가 있어서 신인 루키부터 개인 부문 보험료 건수도 수상을 좀 해보고 지정 부문에서도 분기와 연도까지 수상을 좀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데드라인을 지키고 수상할 수 있었던 노하우를 여러분께 전부 공개해 드릴 테니까 초집중하셔야 돼요. 자, 오늘의 목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복잡하지 않게 딱 3가지만 해볼게요. 3가지. 자, 첫째, 왜 우리가 세일즈북을 꼭 사용해야 하는가?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경력자시죠? 상담 횟수가 상당하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력과 상관없이 고객을 만날 때마다 고민인 항목이 있어요. 뭘까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는데 저 사람은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지? 왜 상담은 분명히 잘 된 것 같은데 청약이 이어지지 않는 거지? 이런 생각 해보셨죠? 오늘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그리고 둘째, 나만의 세일즈북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세일즈북은 사실 회사에서 주는 자료나 인터넷이나 다른 사람이 쓰던 자료로도 충분히 만들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입에 맞지 않으니까 고객 앞에서 꺼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반드시 내 스타일에 맞는 나만의 세일즈북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감이 딱 오게끔 만들어 볼게요. 마지막 3번째, 청약을 높일 수 있는 세일즈북은 어떻게 멋지게 완성할 수 있는가? 세일즈북은 그냥 설명서 아니거든요. 고객이 고개를 막 이렇게 끄덕이면서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도구라고 보셔야 돼요. 그냥 우리는 답정너를 고객에게 시전할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현장에서 울고 불고 깨지고 막 그랬던 과거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세일즈북까지 공개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늦었으니까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짧고 굵게 할 거예요. 제가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게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끝까지 집중해 주신다면 분명히 얻어가실 게 많을 겁니다. 끝나고 만족된 시간이었다면 후기 빵빵 터트려 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진짜로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을 좀 먼저 해야 돼요. 상담하실 때 세일즈북 사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저 채팅창 볼 거예요. 제가 말한 세일즈북은 당연히 빈 종이에 글씨 써가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자, 사용하시는 분, 손 한 분이에요. 아니요. 손. 음, 좋습니다. 어, 많으신데요. 그러면, 자, 종이에 쓰시는 분이나 구두로만 하시는 분 계세요? 종이 또는 구두라고 좀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진행해 볼게요. 우리가 세일즈북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가시화 때문이에요. 복잡하거나 추상적인 정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당연히 우리가 매일 얘기하는 보험이에요. 보험. 혹시 보험 내용이 단순하다고 느끼신 분 계세요? 오늘 답정너예요. 저요! 라고 하시는 분은 진짜 완전 지니어스. 일단 저는 그분이랑은 말 안 할 거고 다들 복잡해요 라고 대답해 주셔야 돼요. 어. 우리가 교육받는 내용은 자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배우지만 그 내용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건 추상적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저는 왜 이 보험이 복잡하고 추상적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전문가잖아요. 보험의 용어들이 낯설지가 않아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우리도 교육받을 때 그냥 받나요? 아니요. 너무나 잘 만든 자료를 토대로 내용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자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머릿속에는 너무나 자리를 단단하게 잡습니다. 그런데 고객에게 전달하는 건 추상적으로 전달하게 되겠죠. 왜요? 교육받은 자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을 뿐더러 내 머릿속에 인지가 됐을 뿐이지 그때그때 새로운 자료를 준비해서 학습한 다음 고객에게 전달하지는 않잖아요. 자, 그 말은 즉 온전히 내 거로 만들지 못해서 정작 전달하는 건 구체적보다 추상적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구체적, 추상적, 가시화.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어렵죠? 이것들을 이해하시면 진짜 세일즈북 쓰긴 써야 되겠구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시기 위해서 지금부터 예시를 좀 한번 볼 거거든요. 여기 계신 여러분 개개인이 몰입이 돼야 되니까 지금 저랑 식사하러 간다고 생각 한번 해보실게요. 자, 여기로 갈 건데요. 큰맘 순댓국 체인점이니까 다들 아시죠? 우리 설계사님 뭐 드시겠어요? 안 땡기세요? 안 땡긴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넘어갈 수 있거든요. 아, 땡이에요. 비빔밥 땡. 안 땡겨요. 네, 안 땡겨요. 오케이. 안 땡긴 걸로 했으니까 그럼 여기 김밥 천국으로 가시죠. 근데 이번에 김천에서 김밥 축제 하는 거 초비상이라는 기사 보셨어요? 작년에 처음 시작한 건데 예상으로는 뭐 10,000명이나 20,000명 정도 오겠지 하고 김밥을 10,000개만 준비했대요. 그런데 실제로 1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해서 완전 대실패, 난리가 났었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10만 개 정도 준비한다고 말 나오고 있는데 10만 개를 김밥을 만다? 언제부터 말고 있어야 될지 뭐 지금도 말고 있겠죠. 아무튼 메뉴도 많은 식당으로 제가 모셨는데 뭐 드시겠어요? 그래도 너무 조촐한가요? 이번에도 고민이 많으신 걸로 봤으니까 좀 바꿔볼게요. 자, 나름 고급져 보이는 정육식당으로 갈 겁니다. 뭐 드시겠어요? 이제는 고르셔도 돼요. 뭐 당연히 고기겠죠. 어, 일단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설계사님들 우리 세 개의 음식점을 같이 봤잖아요. 저는 뭐 드시겠어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솔직히 바로 대답이 나오신 분 계세요?
아마 이 많은 인원들 중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식당들마다 무엇을 판매하는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이 식당들이 어떤 음식을 판매하는지 알면서도 핵심은 뭐를 먹을지 바로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식당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알고 계세요? 소주도 안 돼요, 지금. 공부해야 돼요. 무슨 행동을 제일 먼저 하냐? 등동. 이렇게 메뉴판을 본다는 거예요. 이것을 딥하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우리 이렇게 끼리끼리 한 잔에 호프집에 우리끼리 한 잔 하러 가시죠. 자, 메뉴판 봤는데 어떤 거 드시겠어요? 때마침 딱 땡기는 시간이죠. 음, 저는 사실 여러분 먹는 것만 봐도 배부릅니다. 뻥이에요. 지금 배 엄청 고파요. 자, 메뉴판 봤으니까 메뉴 5개만 보고 가볼게요. 쭉쭉 올려보세요. 음, 치맥 좋습니다. 아직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치킨, 닭도리탕 있었어요? 닭도리탕 좋죠. 제육, 담백하게 후라이드, 파전, 노가리 오뎅탕. 다들 한번 만나요, 우리. 자, 훌륭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걸 먼저 인지하고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봤던 세 개의 식당, 무엇을 파는지 알면서도 하는 행동은 메뉴판을 본다는 것. 그리고 메뉴판을 보면서 결정을 했는데 이 메뉴판은 글씨만 써 있는 메뉴라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이 메뉴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왜? 이 메뉴는 내 머릿속에 이미지도 떠오르고 맛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이미 익숙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닭도리탕, 담백하게 후라이드, 벌써 담백하다는 맛 자체가 떠오르죠? 이게 너무나도 익숙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낯선 이미지의 식당을 간다면요. 여기 전통 인도라는 요리니까 왠지 카레를 먹어야 할 것 같은 이 식당에 간다면요. 일단 들어가야죠. 들어갔더니 메뉴판은 이렇대요. 여러분, 이거 고르실 수 있어요? 저는 벌써부터 짜증나요. 나가고 싶어요. 여러분이 좀 저 대신 메뉴 좀 골라주세요. 어. 그렇게 우리는 메뉴를 도저히 못 고르고 있으니까 종업원이 다가옵니다. 어떤 걸 준비해 드릴까요?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난감하죠. 그래서 이 종업원이 메뉴를 추천해 줘도 도대체 그게 무슨 음식인가 감이 잡히지도 않아요. 내 머릿속엔 물음표만 수만 개가 생기죠. 그래도 뭐 일단 주문을 하긴 했으니까 어떤 게 나올지 기대가 되는 건 아니겠죠. 걱정이 앞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주문하기 전에 추천받기 전에 메뉴판이 애초에 이렇게 이미지가 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내가 어떤 음식인지 이 음식의 맛은 모르겠어도 머릿속에 추리는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가 세일즈북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식당인지 무엇을 파는지 알면서도 제일 먼저 찾는 게 메뉴판이라고 했죠. 어떤 식당은 우리 보험 설계사를 칭한 거예요. 고객은 우리가 보험 설계사라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보는 메뉴판처럼 우리도 세일즈북이라는 메뉴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식당, 보험 설계사인 건 알고 고객이 보는 메뉴판, 세일즈북은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읽히기는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완전 모르겠는 외국 음식 메뉴판이랑 똑같아요. 들어는 봤어도 인지가 어렵다는 게 보험입니다. 음. 이 메뉴판처럼 글씨만 쓰여져 있는데 여기에는 온갖 보험 용어들, 내가 AP를 진행하면서 사용하는 보험 용어들이 글씨로만 적혀 있다라고 하면 고객은 이것들이 인지가 되겠느냐를 봐야 한다는 거죠. 보험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설계사의 시선만 이미 알고 있는 식당과 메뉴판일 뿐이에요. 듣기만 해도 글씨만 봐도 머릿속에 그려진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그림까지 더해진다? 끝난 거죠. 그건 우리 보험 설계사들만요. 그런데 우리가 마주 보고 있는 고객은요, 익숙함이랑 거리가 너무나 멀어요. 마치 해외여행 가서 맛집이라고 알려지지도 않은 정보가 하나도 없는 식당에 들어가 있는 것이랑 똑같다고요. 요 낯선 식당에
뭔지도 모르겠는 메뉴판에서 고르라고 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 그런데 오늘 저는 이것도 양호한 편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일까요? 지금 신나게 낯설다 표현해 놓고 왜 그랬을까? 간판부터 들어가기 겁나고 메뉴판 보니까 어지러운데도 양호하다라고 합니다. 여기는 우리나라의 부산에 있는 식당이라고 하는데 간판이 없어요. 그런데도 맛집이라고 아침부터 줄 서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식당에 이렇게 맛집이라는 타이틀이 없었다면요? 손님이 외국인이라면요? 이 외국인 입장에서 식당인 건 알겠는데 간판도 없는 이 식당이라고 하면요. 메뉴판도 없어서 이렇게 대충 손글씨 써 놓았다라고 하면요. 여러분은 이 식당에 들어가실 건가요? 여러분은 이 메뉴를 고르실 거예요? 아니, 고르실 수는 있으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순차네요. 이거, 여러분, 저도 지금 이 얘기를 좀 하겠다고 다양한 이미지를 준비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로 지금까지 제가 구두로만 얘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고개라도 이렇게 끄덕이면서 듣고 계셨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빈종이에 써가면서 하시는 분들 아까 계셨죠? 이렇게요. 식사, 순대국밥, 김밥 천국, 정육식당, 인도식당. 차라리 구두보다는 텍스트가 좋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제가 이렇게 텍스처로만 써가면서 설명했다면 어땠을까요? 음. 여기 계신 분들 중 반은 끄덕이고 반은 절레절레 하셨을 거예요. 쟤는 뭔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요. 우리 인간의 뇌는요, 구두, 말로만 들었을 때는 약 10% 정도가 기억에 남는다라고 해요. 근데 반대로 텍스트, 글로 읽었을 때는 20에서 30% 정도가 기억에 남는데요. 즉, 구두만 들었을 때보다는 두세 배 정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지, 그림, 표와 함께 볼 때는 기억률이 텍스트보다 무려 6배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단순히 글자만 보는 것보다 그림을 함께 본다면 뇌의 저장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인즈북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로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거거든요. 세 마리 토끼. 자, 우리는 미팅을 진행하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을 해야 됩니다. 인사해야죠. 낯설다고 아이스 브레이킹해서 분위기 녹여야 되죠. 정보 수집해야 되죠. 니즈 환기해야 되죠. 보장 분석해야 되죠.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이 짧은 시간 안에 세일즈북을 통해서 고객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목적은 청약이잖아요. 고객님, 나는 당신 머릿속에 내 청약을 할 수 있게 인지시킬 겁니다. 의 작업을 하는 거라고요. 이미지까지 활용해서 고객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진다면 니즈 환기는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일즈북 하나로 세 마리 토끼를 잡는 거예요. 고객 인지, 니즈 환기, 시간 절약.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사용할 세일즈북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단순히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일즈북이 내 입에 착 달라붙도록 말 그대로 내 무기가 되도록 다듬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께 세일즈북은 각자 좀 알아서 구해오세요. 라고 하면 구하실 수 있을까요? 당연히 구할 수 있죠. 아까 얘기한 대로 회사 자료도 있고 인터넷에도 넘쳐나고 다른 설계사들 거 자료 참고할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안 쓰는 이유가 뭘까요? 내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료는 있는데 막상 내 입으로 설명하려면 상당히 어색해요. 내 말투랑 어, 맞지도 않고 내가 평소 상담할 때 쓰는 표현이 아니라서 자꾸 끊기게 되죠. 결국 고객 앞에서 꺼내지도 못하거나 꺼냈다가도 몇 장만 이렇게 넘기고 다시 가방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이렇게 다 때려 넣어도 내 입에 안 맞으면 먹을 수가 없죠. 세일즈북도 똑같습니다. 내 입에 맞게 활용할 수 있어야 상담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나만의 세일즈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만든다 에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엉성하게 만든 세일즈북은 오히려 안 하는 일만 못해요. 어. 그리고 보는 제가 정말 속상할 정도로 세일즈북을 활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저기서 주워온 자료를 가지고 아무 순서 없이 그냥 막 만든 세일즈북을 활용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속상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저기 중구난방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산만하기만 하고 설계사 본인도 설명하다가 길을 잃어요. 땀 흘린다라고요. 그럼 고객은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아, 이 사람은 준비가 안 됐구나. 전문성이 부족하구나. 이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미팅은 완전 끝. 그냥 끝. 다음은 없어요. 우린 그거 원치 않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순서가 잡혀 있고 깔끔하고 프로다운 세일즈북을 좀 준비해야 됩니다. 희한찬란하게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몇 장 안 되더라도 자료가 정교하지 않더라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하나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흐름으로 고객을 안내할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림이 그려지는 세일즈북. 그게 바로 우리의 무기고 차별화된 경쟁력이 될 겁니다. 음.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세일즈북을 만들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내 성향을 파악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은 상담할 때 다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하진 않으시죠? 어떤 분은 고객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시겠어요? 라는 물음표.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면서 고객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게 해요. 즉, 상상력을 자극해서 화법을 주로 쓰는 거죠. 반대로 또 다른 분은 어떨까요? 지금 이 병에 걸릴 확률은 몇 퍼센트입니다. 치료 비용이 평균 얼마가 듭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수치, 확률, 자료를 근거로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설명을 하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상상하게 만드는 스타일? 아니면 데이터를 딱 보여주면서 설득하는 스타일? 지금 한 30초 정도만 나는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편인지 생각을 좀 해볼게요. 딱 30초만 생각해 볼게요. 음, 수치, 데이터, 설득, 질문 던지는 방식, 상상이 좋을 것 같다. 데이터와, 좋아요. 어, 고객님 성향에 맞춰서요. 저분 지니어스다. 나 오늘 저분이랑 대화 안 할래요. 어. 여러분 오늘 답 적느라니까요. 답 정해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음. 자, 알겠습니다. 일단 본인마다 주로 어떤 화법을 사용하는지 좀 개인적으로 다 정리가 되셨죠? 우선 저 같은 경우는 둘 다 사용하는 방식을 합니다. 이미지 자료는 눈에 보이는 구체적 화법, 그리고 말은 추상적으로 상상하게 만드는 화법을 사용해요. 중요한 건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둘 다 강점이 있어요. 상상력을 자극하는 방식은 고객이 몰입을 하게 만들고 데이터 중심의 상담은 고객이 신뢰를 갖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면 자료를 찾을 때부터 헤매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를 들어 나는 데이터 스타일인데 내 관리자는 본인처럼 그림이나 스토리 자료만 모아놓고 화법을 만들어 보래요. 가능하겠어요? 안 되죠. 반대로 추상적, 감성팔이 해야 되는데 데이터 통계 자료만 쭈르륵 나열해 놓으면 화법이 만들어지겠어요? 당연히 내 성향에 맞지도 않으니까 내 입에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담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꼭 체크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화법이 더 자연스러운 사람인가? 이게 세일즈북을 준비할 때 자료를 찾는 기본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내 성향을 먼저 아는 것이 출발점이고요. 그걸 알아야 나한테 맞는 세일즈북을 만들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 고객 앞에서 막힘없이 자연스럽게 프로답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린 프로잖아요. 음. 자, 우리는 이제 그동안 해왔던 방식,
여기저기서 자료를 끌어와서 내 입에 맞게 조금씩 바꿔붙이는 방식에서 벗어날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도 상담이 가능은 해요. 성과도 있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자료 중심의 상담일 뿐이겠죠. 자료는 많아 보이지만 결국 내 색깔은 입히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은 단순한 자료 묶음이 아니고 완전히 각인시켜버린 세이지북이에요. 어떤 걸 각인시키냐? 고객님, 당신은 이 내용을 듣고 청약하게 될 거예요. 라는 자료를 설명하는 세일즈북이에요. 즉, 방향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거죠. 내가 고객에게 권하고 싶은 설계안을 중심에 두고 그 설계안이 왜 필요한지, 어떤 근거로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책자. 이것이야말로 고객을 흔들림 없이 청약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갑니다. 여기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뭐냐면 바로 관점을 역순으로 바꿔줄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상담을 준비할 때 자료를 먼저 모으고 그 자료들을 취합해서 PPT나 출력물로 만들었죠. 그리고 그 자료에 맞춰서 내 멘트, 화법을 붙여왔습니다. 어. 겉으로 보기에는 깔끔해 보이지만 실은 문제점이 있어요. 바로 내 자료가 내 화법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자료에 맞추다 보니까 상담할 때마다 톤이 달라지고 상담 스타일이 일정하지 않게 흘러갑니다. 고객 입장에선 이 설계사님은 그냥 자료만 읽어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흐름을 거꾸로 바꿔야 됩니다. 내 설계안부터 먼저 볼 거예요. 회사마다, 특약마다 상품 구조는 조금씩 다르죠. 하지만 여러분이 늘 설계하는 스타일은 크게 바뀌지 않잖아요. 어떤 분은 보장 범위를 최대한 넓히는 스타일, 어떤 분은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스타일, 또 어떤 분은 장기적인 혜택과 환급률을 강조하는 스타일. 이건 설계사마다 확실히 고유한 색깔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왜 이 스타일의 설계안을 택했을까? 그 이유를 먼저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의 상황에서 보장 공백을 막기 위해서인지, 재정적 여유를 고려한 것인지, 혹은 노후 대비를 위해 장기 혜택을 강조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나열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들이 바로 AP 과정에서 나열될 핵심 메시지가 됩니다. 즉, 내가 이렇게 설계한 이유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거예요. 확률 자료, 치료 비용표, 혹은 실제 사례들 같은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갈 겁니다. 음, 이해되시나요? 지금까지는 자료를 먼저 모아놓고 이 자료에 맞는 말을 어떻게 해야지 하고 고민했다면 앞으로는 완전히 반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설계안이 먼저고 그 설계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화법과 자료가 필요한지 뒤따라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건 단 하나예요, 하나. 나는 당신에게 이 설계안을 청약받을 거다. 라는 빅피처. 이 답정너 세일즈북을 통해서 고객은 더 이상 헤매지 않고 여러분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세일즈북의 힘이고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이유라는 거죠. 음. 자, 정리가 안 되셨을까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째, 핵심 설계안. 여러분의 주 스타일 설계안을 하나만 출력하세요. 둘째, 화법 정리. 메모장 키시고요. 그 설계를 리뷰하듯이 PT 하듯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왜 그 설계를 했는지, 고객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거절 대비. 고객이 주로 거절하는 멘트를 하나씩 써보세요. 그리고 그 멘트를 반박하면서 문제점을 알려주는 표나 그림이 바로 여러분의 세일즈북 자료예요. 기억하세요. 자료를 가지고 화법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화법에 따라오는 자료를 뒷받침하세요. 그게 바로 내 세일즈북의 시작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보고 갈게요. 이해 안 됐으면 2번. 자, 1번. 2번 나오면 진짜 저 화낼 거예요. 안 할 거야. 자, 1번. 다 1번 빨리빨리.
감사합니다. 이어서 갈게요. 자, 여러분 반 왔어요, 반. 이제 세일즈북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도 알았고, 만드는 방법도 알아봤어요. 이어서 청약을 높일 수 있도록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까지 가야 완성되겠죠? 지금부터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그대로 공개해 볼게요. 우선 저는요, 보장성 보험을 주로 리모델링하는 영업을 합니다.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업셀링과는 다르게 기계약들을 해지할 거 하고 신계약을 청약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기계약의 흠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걸 흠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대부분 같은 생각일 거예요. 갱신, 비갱신, 보장 범위, 보험료, 만기 기간. 대체적으로는 이렇죠. 이거를 하기 때문에 설계안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저는 이미 이 사람이 이렇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계약을 한 건 또는 두 건 정도는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고 미팅을 들어갑니다. 그렇기에 이 내 설계안에 맞춰 화법과 자료를 준비하는데 여기에서 추가로 중요시 생각하는 건 고객이 나에게 질문을 하게 만들질 않아요. 음,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해소시켜 버리고 거절할 수 있는 것들을 선거절합니다. 더불어 고객이 반박할 수 없게 본인의 입으로 말하게 만들어요. 저는 고객이 저에게 질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객이 스스로 답하게 만드는 화법을 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객을 만나서 어떤 식의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면서 정보 수집을 하는지, 그리고 니즈 환기를 하고 보정 분석을 하는 과정은 어떤지 생각해 보고, 이어서 2차 미팅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청약이 안 된다면 고객이 뭐라고 거절했는지를 쭉 생각해 보세요.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쭉 적어 보세요. 음. 자, 먼저 설계안이에요. 대부분 설계안은 비슷하실 것 같아요. 어, 저는 무조건 비갱신을 사용합니다. 갱신, 앵간하면 사용 안 합니다. 뭐, 고객이 직접적으로 원하거나 정말 고령이거나를 제외하고는요. 화법이 애초에 그렇게 이끌게 만들 거예요. 설계한 틀은 비슷하더라도 세부 특약은 계속해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금액대 안에서 움직입니다. 금액이 여유가 있으면 범위가 가장 넓은 걸 사용할 거고, 여유가 없으면 아쉽게도 사용할 수 있는 최소값만 사용하고 치료비 위주로 대안을 만드는 방향을 선택해요. 이건 여러분도 동일하실 거예요. 지금 이 설계안 얘기하는 건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무시하셔도 돼요. 앞에 어떻게 말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지. 지금 이 설계안은 그냥 제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큰 틀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비갱신 상품으로 20년 납 100세 만기를 세팅하고요. 진단비의 최소값이다라고 하더라도 암에서는 일반암 진단비 최초 1회암이 최소값이고 최대값은 전이암이 포함된 통합암을 사용하고요. 뇌는 뇌혈관, 심은 최소가 허혈성, 최대는 심장 질환을 세팅을 합니다. 치료비는 그냥 무조건 주요 치료비, 순환기 치료비 사용을 해요. 흠잡히지 않으려고요. 흠잡힌다? 나도 수술당할 수 있잖아요. 다른 설계사한테. 아시죠? 그리고 2번 통원 특약은 아직까지는 저의 초이스를 받지 못했어요. 자, 넘어가세요. 저의 세일즈북 순서입니다. 오늘 상담할 내용을로 시작해서 보장 범위 선택까지 파트별로 나눠서 진행을 해요. 저의 세일즈북 자료에는 물론 연령, 성별, 운전 여부에 따라서 몇몇 자료들은 제외될 때가 있죠. 핵심은 당구장 그려놨어요. 여기 당구장. 안심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신뢰감 주고 공감 끄덕이게 하고 직접 선택하게 유도. 그리고 픽하고 가입 내역을 보여주면 끝. 그리고 저는 종이로도 쓰고 이미지로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여주면서 상상하게끔 만드는 화법을 사용해요. 가장 중요한 건 기존 보험, 기계약은 자의적으로 선택을 한 건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 건지, 하나하나 비교를 받았는지 들어가며 체크를 합니다. 체크. 반박할 수 없게끔 말이죠. 이제 제 세일즈북 자료와 함께 좀 볼게요. 앞에 아이스 브레이킹, 정보 수집은 다 진행을 한 거고, 지금부터 제가 세일즈북 AP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못한다고 흉보시면 안 돼요.
종이에는 지금처럼 이 5가지를 작성을 하고 씁니다. 제가 종이와 말 두 개, 그림 두 개 다 한다 그랬죠? 종이에는 이 5가지만 딱 적어 놓고 다른 건 적지 않아요. 나머지는 저는 태블릿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대부분 이끌고 갑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고객님의 보험을 열람하기 전에 딱 5가지 정도만 설명드리고 열람해 볼게요. 이 5가지를 간략하게 듣고 나서 내 보험을 보면 고객님이 생각했을 때 괜찮은지 아닌지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보장을 받을지, 그리고 금액은 얼마가 될지 볼 거고요. 여러 가지 중복해서 비용이 많이 나가지는 않는지, 고령화 사회에 맞춰서 보장 기간은 적정한지, 보장 내용 대비 보험료는 비싸지는 않는지, 마지막으로 의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데 부족한 건 없는지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로 시작을 합니다. 저는 보전 분석 DB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내용을 먼저 설명하는 이유는 그래. 내 거 분석해 주는구나. 라고 인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자기소개가 이전에 있는데 그건 좀 건너뛸게요. 고객님, 우리가 일을 한다는 건 돈을 벌기 위해서잖아요. 돈을 번다는 건 조금 더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만약 중대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병상에 누워있게 된다면요. 첫째로는 병원비에 대한 걱정만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보험을 가입한 이유가 되기도 하겠죠. 하지만 저는 꼭 질문을 드려요. 치료하게 될 기간이,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어야 될 기간이 얼마나일지 모르는데 누구나 고정생계비라는 건 있잖아요. 더 이상 소득이 중단되는 것은 어떻게 대비하실 건가요? 라고 하면 아무도 대답을 못 하세요. 혹시 고객님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더불어 원하지 않는 고액의 치료비 또는 간병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씀에 따라서 윤택함과는 달리 어려운 미래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참 슬픈 현실이죠. 우리는 이렇게 가전제품을 바꾸든 핸드폰을 바꾸든 차량을 바꾸든 모든 지출을 하기 전에 과연 이 금액을 지출해 가면서까지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보험은 내가 매달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낼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제대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 여기까지가 돈을 버는 이유, 윤택한 삶, 고액의 치료비, 병상기간, 뜻하지 않는 지출에 대한 가치, 이것들은요, 공감을 유발한 거예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말을 진행한 겁니다. 고개 여러분도 다 끄덕였어요? 끄덕였어요? 안 끄덕였어요? 빨리 끄덕였어요? 써주세요. 네, 네, 써주세요. 빨리. 음, 자, 좋아요. 지금 공감으로 먼저 시작한 거고요. 자, 그 다음을 보면, 그래서 보험은 그동안 내가 벌어놨던 돈 가지고 치료하는 기간 동안 생계를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고 내 돈을 지켜줄 수 있는 자물쇠 역할을 하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째로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보험을 가입할 때 제일 먼저 선택하는 부분이에요. 갱신형, 비갱신형. 어떤 차이인지 알고 계세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갱신형 보험은 젊었을 때는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가입을 해주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험료를 인상해서 평생 내야 되는 게 갱신형 보험이에요. 장단점으로도 나뉘겠지만 사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젊은 사람과 노인을 보면 병원에 갈 확률은 누가 봐도 당연히 노인이겠죠. 그만큼 젊을 때는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도 저렴하게 가입을 해주다가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 나이에 가까워질수록 인상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직장인의 정년퇴직이 보통 60에서 65세잖아요. 이후에 소득이 엄청나게 감소할 텐데 그때도 보험료를 낼 여력이 있는가를 봐야 한다는 거죠. 보험료를 못 내겠으니까 보험료를 해지한다? 병원 갈 일이 더 많은데요. 아무리 보험료가 올라가더라도 해지라는 부분에서는 쉬운 결정은 안 되겠죠. 반대로 비갱신형은
처음부터 갱신형 대비 비쌉니다. 하지만 약속한 기간까지만 납부를 하고 노년에는 보험료 납부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끝내놓는 게 비갱신형입니다. 혹시 갱신형 보험 가입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갱신 시 보험료가 얼마나 인상되는지 설명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오르는지 한번 보실게요. 자, 36살 젊은 사람에게 한 달에 3만 원짜리 보험을 가입시키면 그렇게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15년마다 갱신이 돼서 81세 노인이 됐을 때는 62만 원까지 인상이 됩니다. 3만 원짜리가 62만 원까지 인상이 된다고요. 약 20배 이상 오르게 되는 거예요. 80세 이상 노인이 한 달에 62만 원 보험료 낼 수 있을까요? 과연 보험이 이거 한 건만 가입하고 있을까요? 근데 고객님은 만약에 다시 한번 이렇게 보험을 세팅한다 가정하면 갱신과 비갱신 중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아, 네, 비갱신형이요. 이따가 가입하신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한번 같이 볼게요. 그리고 서울의 보험회사 앞에 지나가면서 이렇게 피켓 시위 하시는 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이분들 왜 이렇게 모여서 시위할까요? 이 사람들도 소비자고 저도 소비자고 고객님도 소비자예요. 그런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험이라고 하면 사실 사망하거나 암에 걸리거나 뇌, 심장이 아프고 수술할 경우 보험금 나오겠지 정도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험회사랑 나랑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이렇게 일정 범위만 가지고 작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보다 범위는 넓게 가지고 있는지 같이 파악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암이라는 큰 질병은 누구나 들어본 질병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통계청에서 조사한 결과로 사람이 기대 수명까지 살아갈 때 남성분들은 5명 중 2명이 암에 걸린다고 해요. 여기 모여 있는 사람 중 절반은 암에 걸릴 수 있다 할 정도로 발병률이 상당히 높고 사망률도 엄청나게 높아요. 그렇기에 치료하는 데에 있어도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정부의 지원도 받을 거고 실손의료비 혜택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암센터에서 조사해 본 결과로 뭐가 큰 문제였어? 라고 하니까 치료비라고 합니다. 치료비. 더불어 실직에 대한 리스크를 배제할 수도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암이라는 질병이 감기처럼 하루 이틀 만에 나을 수도 없는데 치료하는 기간 동안 회사에서 내 자리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해야 할 거고 내가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그 사람을 또 내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보험을 준비를 했지만 세부적으로 이런 리스크에 대비를 제대로 했는가를 봐야 한다는 거죠. 보통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이렇게 특약을 가입하게 되는데 진단비의 역할이 치료하는 기간 동안 고객님의 생계 자금이 충당되는지를 볼 거고요. 수술비, 입원비는요. 치료 자금을 준비하는 데 둘 거예요. 만일 이 중에 하나라도 구멍이 생긴다면 생활 자금을 가지고 치료하는 데를 사용해야 될 거고 반대로 치료 자금을 가지고 생활에 보탬을 해야 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어요. 고객님은 만약에 그러면 안 되지만 암에 노출된다라고 하면 얼마의 기간 동안 요양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3개월? 6개월? 이 정도면 다시 일터에 복귀하실 수 있으세요? 3개월만 쉬고 다시 일 나가실 거예요? 아니죠? 맞아요. 최소 1년이나 2년 정도 쉬겠죠. 그럼 1년, 2년 갭 차이가 크지만 뭐든 안전한 게 좋을 거고요. 내가 쉴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고 더불어 바로 복직이 쉽지 않을 테니까 다시 구인하는 기간까지 고려해서 최소 1년 반 정도의 봉급은 준비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이 이따가 충족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님, 혹시 고지혈, 고혈압, 당뇨, 이런 성인병 약물 복용하는 거 있으세요? 아, 없으세요?
그러면 주변에 이런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 계시죠? 음, 꼭 있을 거예요. 이 고지혈증은 혈액순환이 이렇게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혈관 안에 찌꺼기가 껴서 혈액순환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혈관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게 우리 뇌와 심장이에요.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객님도 뇌와 심장, 중대질병이니까 무조건 가입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먼저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볼게요. 상태는 내가 뇌와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일찍 발견해도 늦게 발견해도 무조건 안전하게 지급할게. 단 1,000만 원만 받아가. 두 번째는 60%의 확률로 완전 극초반에 발견되면 지급은 안 됩니다. 다만 확률 안에 해당이 될 경우 300만 원 정도 웃돈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 9%의 확률, 10%채 안 될 정도로 정말 늦게 발견돼야지만 큰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고객님은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 안전하게 받는 거? 내가 아프던 말던 뭐 아님 도다. 확률적인 거?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근데 확률에서 지면 10원도 못 받습니다. 뭐 하실래요? 네, 안전한 거요. 음, 안전한 거요. 네, 안전한 거를 선택하신 것처럼 뇌혈관은 100% 코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지급할 개가 63% 그리고 혈관이 완전히 막혀서 터져야지만 9%입니다. 자, 옆에 있는 이 표를 보면요. 연간 발생한 환자가 혈관이 완전히 막혀서 터진 사람이 약 1,500명 정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혈관이 터지기 전 막히는 단계가 5,000명, 그리고 일찍 발견된 사람이 14,000명. 이렇게 10배 정도 차이의 수치를 가지게 되죠. 우리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볼 거예요.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범위가 넓은지 확인할 거고요. 더불어 치료 자금인 수술비. 수술이라고 하면 모든 치료의 근본이라고 보셔야 돼요. 가벼운 감기, 배탈, 염자 정도야 약물로 끝내지만 그 이상의 경우는 다 수술을 병행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 치료 자금의 범위와 금액 역시도 괜찮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님, 운전하시나요? 운전자 보험은 언제 점검하셨어요? 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를 좀 정확히 설명드리면 자동차 보험은 1년에 한 번씩 가입하는 의무보험으로 상대방의 차를 고쳐주고 병원비를 지급하는 민사적 책임을 지는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 책임을 지는 보험이에요. 대한민국에 운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이렇게 12개의 규칙을 정해놨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매일 흔하게 노출되는 건 신호위반. 갑자기 달리다가 노란불로 바뀌면 꼬리물기라고도 하죠. 꼬리물기에 사고가 나도 신호위반입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보다가 의도치 않게 중앙선을 넘어갈 수도 있고요. 또 뜻하지 않게 속도위반. 저는 좀 자주 해요. 네. 그리고 우회전을 했는데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못 볼 수도 있죠. 어린이 보호구역 어딜 가나 넘쳐납니다. 애기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몰라요. 이렇게 사고가 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1차로 내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을 하고 2차로 경찰서 가서 개인 합의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보장받는 게 운전자 보험이 되는 건데 이 보험은 옆에 있는 담당자가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마다 따라주셔야 됩니다. 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왜 그러냐 하면 가입한 연도에 따라서 중대 과실의 범위가 다를 수도 있고요. 매년 물가는 상승하잖아요. 합의에 필요한 금액도 다르게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금액도 다릅니다. 그런데 과거에 가입하시거나 현재 가입한 거나 금액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가입했기에 거기에 머물러서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해당 운전자 보험도 어떻게 보장되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하고 세일즈북을 종료합니다. 이후 URL을 발송하고 보장 분석에서 가입 내용을 제가 쭉 확인하고 고객이랑 다시 한번 함께 봅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고객이 대답한 내용
그리고 답정너로 끌고 간 내용에 맞게 되었는지 아닌지를 고객의 눈으로 직접 보게 만들어요. 제 경험상 80% 이상의 고객은 이미 제가 끌고 올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문제점, 보험료를 다시 상기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간혹 리모델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내 눈에도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있거든요. 그럼 그건 어쩔 수 없죠. 인정해 줘야죠. 그 대신 다른 걸 끌고 와야죠. 지금까지 몇 장 되지 않는 이 자료와 화법은 90% 이상의 미팅 중에 사용하는 공통 항목이고요. 고객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더 추가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제 자료가 희한찬란한가요? 전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고급져요? 구하기 어려운 자료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본 자료 아무나 사용 가능해요. 하지만 이 자료를 가지고 녹아낸 저의 화법은 아무나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 또한 못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자료 중점의 화법이 아니라 나의 화법 중점의 자료여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세일즈북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고객뿐 아니라 사람은 시각적으로 이해한다. 그로 인해 시간, 에너지, 공감, 모든 걸 얻을 수 있다였고요. 두 번째, 세일즈북은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화법의 연장선이다. 시각적 자료를 준비한 세일즈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고객이 이러쿵 저러쿵 질문을 막 하게 한다는 건 능력이 좋은 설계사가 아니에요. 답하게 만드는 설계사가 능력이 좋은 겁니다. 이건 좀 의아할 수 있는데 내가 잘해서 고객이 질문하잖아요. 고객의 머릿속에는 그 질문, 그 상황에 멈춰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다른 말은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질문들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소해 준다면 다음으로 바로 넘어갈 수가 있고 더 많은 정보들이 고객에게 인지가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게 만드는 설계사가 아니고 답하게 만드는 설계사가 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나요? 도움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따끈한 후기 이따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A 시간 갖기 전에 다들 끝나고 유튜브 들어가셔서요. 검색창에 이렇게 보험하는 형님 한 번만 검색해 주세요. 해당 채널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설계사분들을 위해서 교육 영상을 올려놓았으니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끝나고 있다가 구독자 몇 명 추가됐는지 지켜볼 거예요. 지금 다 좋다고 했는데 구독자 안 늘면 여러분 배신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절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한테 경험하는 것, 성장하는 것, 배우는 것, 돈을 버는 것, 이 모든 것에는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고객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고객을 만난다는 건 현장에서 얻게 되는 절대적 경험이거든요. 그만큼 준비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준비를 할 때 나 혼자 하려고 좀 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회사의 관리자분들께 많은 도움을 요청하세요. 관리자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름 현장 경험도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기본기가 다져진다면 고객을 만나도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또 만날 고객이 한정적으로 부딪힌다면 또 관리자에게 요청하세요. 나 만날 사람 없다. 근데 이도저도 안 된다면 꼭 한 번은 환경을 바꿔보세요. 누구나 시간은 똑같이 갑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활용하는 설계사는 두 배, 세 배의 성과 결과를 벌릴 거고 이것은 모여서 시간이 지나면 복리의 법칙으로 엄청난 차이를 만들 거예요. 자, 아시겠죠? Q&A 시간 가져볼게요. 오늘 드린 내용 중에 어렵거나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저 채팅창 볼 겁니다. 질문 한번 해보실게요. 저 오늘 잘했나요? 괜찮았어요? 멋졌어요 좀 해주세요. 저 멋으로 살아요. 최고. 감사합니다. 제가 자존감 하나로 살거든요.
음, 네, 감사합니다. 이거 카톡방에도 좀 해주세요. 저 마케팅 자료로 활용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신 이 멋지고 후기가 저의 자산이 될 거예요. 자, 저도 하트 뿅뿅이고요. 따봉이고요. 질문 없어요, 여러분? 아마 질문 없을 거예요. 제가 완벽했으니까. 시간이 15분에서 17분 정도 걸리던데 보통 초방 시간은 얼마? 초회 미팅 시간 얼마나 잡으시나요? 질문 맞죠? 저 초회 미팅은요, 무조건 1시간 내로 끝내요. 1시간은 제가 맥시멈으로 잡은 거고요. 사실 미팅해 보면 빨리 끝나면 2, 30분 내에 끝나더라고요. 2, 30분. 빠르게 끝나면. 근데 제가 다 하고 나서 보정 분석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본인이 가입한 것에 불만해가지고 질문을 막 쏘아붙여요. 이러면 1시간까지 가요. 때로는 저희 엄마 건 어때요? 저희 남편 건 어때요? 이러면 이제 1시간 넘어가죠. 잘생겼대, 대박. 저도 알아요. 세일즈북 자료에는 실손보험에 대한 설명을 안 하시나요? 어, 죄송합니다. 저는 실손에 대해서는 설명을 딥하게는 안 해요. 실손을 딥하게 한다고 해서 제가 왜 안 하냐면 실손의료비 우리가 전환을 하든 새로 가지고 오든 사실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이거 없어도 고객한테 리즈 연계하는 데는 문제 안 되고요. 보장 분석할 때 실손의료비 얘기합니다. 음. 고객이 시간이 없을 때 세일즈북 설명이 우선일까요? 고객 보장 분석표가 먼저일까요? 무조건 세일즈북이에요. 이거 무조건 세일즈북이에요. 보장 분석표 열지 마세요. 이거 진짜 제가 완전 팁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제가 아까 여기서 설명 안 했는데 저 9시 넘어도 뭐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질문한 거니까. 이거 저기 뭐야. 말 까먹었네. 저는 무조건 만날 때요. 보장 분석 먼저 동의 안 받아요. 제가 먼저 깔고 들어가요. 고객님, 제가 먼저 이거 열람하면 이거 좋다, 안 좋다 하면 신빙성 좀 떨어지잖아요. 제가 5개만 설명드리고 나서 고객님이 제 말 들었을 때 그때 열람을 하고 나서 직접 판단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제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얘기했을 때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해도 저 10분, 15분 안에 마무리할게요. 하고 정말 중요한 것만 하고 넘겨요. 불필요한 거 다 패스해 버립니다. 자, 이거 됐고요. 보장부서 초방에 보면 바로 가자면 2타 미팅 계획하시나요? 어, 아까 제가 끝이라고 했죠? 저 이거 하고 보장 분석하고 끝내요. 2차 미팅 하자고 합니다. 2차 미팅 때 제안서 들고 가서 이거 한 번 더 5분 안에 각인시키고 보장 분석이 여기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제안하고 이렇게 우리는 바뀔 거예요. 함께 하시죠. 합니다. 고객님, 나는 80세까지는 보험 준비하고 나머지는 내 돈으로 하겠다. 하면 그럼 80세까지만 하시고 내 돈 갖다 하겠다. 존중해줘야죠. 자신 있으세요? 혹시 그럼 만약에 80세 이후로 본인 계획과 다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지까지도 굽이 명확하게 해놓으셨어요? 안 하셨으면 자녀들한테 손 벌리셔야 돼요. 하셨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또는 제가 도움 드릴 건 없는지 한 번 더 들어볼게요. 하고 연금 팔아야죠, 여러분. 세일즈북에서 자료 설명하고 보장 분석 시는 어느 정도 자세히 하나요? 죄송해요, 회사님. 그 말 이해 못했어요. 고객관리 강의도 듣고 싶어요. 준비해 볼게요. 박지혜 지점장님, 감사해요. 세일즈북으로 보험의 기준을 세워주고 나서 고객 보장 모습이 더 신뢰를 받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보장성과 은퇴 설계 자금. 은퇴 자금은 저는 타이틀이 은퇴라는 거는 사실 저한테는 안 해요. 은퇴 자금을 하고 싶으면 죄송하게도 제 건 도움이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돈으로 합니다, 돈. 저 돈 좋아해요. 자산 좋아해요. 그래서 연금 수령액이 얼마고 얼마고 저는 안 해요. 그냥 돈으로만 합니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 CPI 뭐 등등 해서 너 자산 자신 있어? 나한테 맡겨봐. 우리는 한 번에 할게. 그리고 세금도 안 떼거. 너 증권 샀어? 이런 거 해가면서 돈만 얘기해요. 이거 보장성 끝내고 두 번째 때 합니다. 연금 세일즈북 있는데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연금으로 가기보다는 자산으로 가요. 그래서
연금으로만 한다라고 하면은 크게 도움이 안 되실 수 있어요. 달러 보험도 자산에 마찬가지로 들어오겠죠. 이거 지금 또 밑에 질문이 저는 지금 오늘 세일즈북 강의했는데 오히려 보장 분석가 돈이 많이 나오네요. 돈으로 갔을 때는요. 연금, 달러를 나누지 않아요. 돈으로 한다 그랬죠? 그리고 또 물어봐요. 이 사람이 말을 하게끔 한다 그랬잖아요. 고객님은 원금 손실을 보더라도 확실한 수익을 원하세요? 아니면 안정적으로 연금 자금을 원하세요? 그것도 아니면 대신에 이 안전적인 거는 연금으로만 수령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는 내가 여기만큼 수익률은 안 나올 수는 있지만 언제든지 자산 운용을 가능하게끔 가능합니다. 어떤 게 더 선호하실 것 같으세요?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딥하게 들어가요. 원화 종신을 쓸지 달러 종신을 쓸지는 또 두 개로 나눠서 장단점을 비교해 주고요. 세일즈북은 파일을 들고 다니시죠? 옛날에 제가 신입 때는요. 증권 파일 있죠? 증권 파일 지금 이건 L 파일인데 증권 파일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고요. 지금은 세일즈북 태블릿으로 사용합니다. 자, 이제 질문 끝난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 안 나왔어요. 음. 질문 더 없으신가요? 말 확 끊겨서 지금 뭐지 싶어요. 뭐 데이터 오류인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더 없으시죠? 자, 그러면 다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더 멋진 결과를 맞이하실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늦은 시간까지. 잘 가요, 여러분. 저 구독자 확인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